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3%는 도대체 뭐 그 MBK 편이냐 고려해야 하는 편이냐 하시는데 저희는 뭐 네, 확실하죠. 광고주 편이죠. 우리는 백년화 편입니다. 네, 백년화 편이에요. 네, 누구 편 아니고 백년화 편으로 든든한 하루들 보내시고 역시 또 문주커피 네, 이런 거 함께 드시면 더 맛있는 백년화 편 맛있게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든든한 백년화 편처럼 또 든든한 우리의 박병창 이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은 떡도 잘 안 드시죠? 네. 먹습니다. 떡은 드세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백년화편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예. 아,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아, 떡을 또 드시는군요. 드디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철옹성 같은 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 아, 언젠가 하나는 제가 걸릴 줄 알았습니다. 아, 백년화편 아주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달지 않고. 그 일단 또 달았나? 아니, 다른 거보다도 뭐랄까요? 고급스럽다고 할까? 아,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사람 긴장시키세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알고 많이 긴장했네. 아, 고급스럽습니다. 네. 개별 포장돼 있으니까 또 네. 네,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도 편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역시 또 올랐는데요. 한번 보면서 갈까요? 예,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제가 8일, 9일 이렇게 써놨는데 어제 우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8일 날은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5% 올랐고요. 다우는 상대적으로 0.3%좀 소폭으로 올랐고요. 기술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는 다우가 1% 올랐고 나스닥이 0.6, S&P 500이 0.7. 그럼으로써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시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역사적 신고 지수의 근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면은 다우는 우리 8월 9월에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제가 뭐 뭔 일이 있어?라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신고지수 먼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 쫓아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들이 낙폭이 컸었잖아요. 네. 나스닥이 아직까지 신고지수를 못 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 느낌으로는 나스닥이 다시 얘도 신고지수를 내려고 큐 맞추기를 하려고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린 키 맞추려고 다 내려오는데 미국은 키 맞추려고 다 올라가네. 8일 날은 엔비디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하면서 반도체 쪽을 이제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8일 날은 엔비디아가 4%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0.18% 하락을 했고요. 132달러까지 와 있는데 이 140달러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은 겁니다. 장중에. 예. 사실 역사적 신고 지수 신고 가격이 왔다라고 거의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요즘에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뉴스 전해드릴 텐데, 그래서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면 애플도 8일날 1.8% 그리고 오늘 1.6%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을 했고 인텔도 4% 0.6%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일날 1.3% 오늘 1%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랬고요. 우리 시장은 그저께 코스피가 0.61% 하락, 코스닥이 0.35% 하락을 했는데 하락은 반도체 때문에 그랬죠. 그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이 뭐 최고점 14조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11조까지 내려오다가 막판에 대해서는 10.7조, 10.3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9.1조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온 거죠. 어닝 미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독특한 점은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을 깼었거든요. 그래서 보합권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랬다 마지막에 다시 이제 되밀려서 뭐한 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6만 원을 잘 안 깨요. 깨면 다시 들어오고 네. 내려보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요 설명을 드리면서 그저께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어닝 쇼크가 나오면 이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점이 아니겠냐라는 인식이 있더라. 요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보다는 본 실적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잡음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형성의 기간의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특징입니다. 여튼간에 뭐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SK하이닉스가 그 전날에는 급등했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날은 한 1,043억 순 매도하면서 SK하이닉스가 3.7%, 삼성전자가 1.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일날, 9일날, 뭐 9일날은 우리 열리진 않았지만 그날 그 상해 종합 지수가 상한가 시작했어요. 아, 그 전에 이 휴장 전에 있잖아요. 네. 휴장 전에 8%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종목들이 다 상한가 시작을 했어요. 지수가 10%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종가는 4%대에 마감을 했거든요. 고점 매물 먹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종목들, 대중국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그날은 그저께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LG에너솔루션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9% 상승한 거예요. 그 전날도 한 5% 상승을 했고, 6%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 상승했나요? 그리고 그저께는 3.9%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소부장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특이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화제약이 상한가, 펩트로 25%, 올릭스 20%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국면에서 수급이 좀 옮겨가면서 일부 개별 이슈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0.3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기술주 위주로 투심이 좀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대만이랑 미국의 지금 반도체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들 잘 보면 오늘 공장님이 요거를 이제 특별 취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 집중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겨울은 삼성전자에만 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른 데보다 삼성전자에만 왔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과문을 발표했죠. 먼저 그것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서 사과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실적 미수 후에 DS 부문 부문장인 전영현 부문장이 실적 실망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끼쳤습니다.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긴 사과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있는 핵심만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쓴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그 후속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사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네. 삼성전자 위기 상황의 이례적 인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도인데요. 삼성전자 반성문 쓴 다음 날 대대적 임원 감축이라는 한국경제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HBM 경쟁력 하락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강도 반도체 경영 진단을 진행 중이다. 경쟁력 약화의 충격요법을 위해서 DS 부문, 반도체 부문 임원을 대폭 감축 검토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 효율화와 미래기술 조직인 반도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중에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경영 진단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또 설명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인정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시장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조금 속된 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 이게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연초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저께는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반도체의 겨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피크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성전자만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 가격까지 갔잖아요. 네. 네. TSMC 엄청 좋잖아요. 폭스콘 엄청 좋잖아요. 다 좋아요 지금. 다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얘기도 설왕설래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번스타인 미국의 번스타인 증권사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 테슬라를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얘기해요. 뭐 벌써 한 2년 동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걸 공개를 앞두고 테슬라에서 아무튼 주가에 대한 염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요런 내용이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에 중국 내 판매가 24만 9,135대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로 팔렸다고 합니다. 9월에 판매가 전년비 19.2%가 증가했고 3분기 글로벌 판매 46만 2,890대 중에서 24만 9,000대니까 중국 비중이 54%라고 합니다.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테슬라 주가에 당연히 예전 같으면 급등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번스타인에서 또 요 타이밍에 바로 내놨어요. 로보택시에 관한 10가지 의문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다시 하향하는 이런 것도 좀 내놨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이 보고서가 맞고 안 맞고 또는 우리가 추정하냐 안 하냐를 다 떠나서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자율주행이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또 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상용화되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가장 빨리 보는 데가 2027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와 있는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오늘 공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 시장으로 밤에 공개가 되겠죠. 자, 매크로 시황에서는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신고 지수는 다우, S&P 먼저 신고 지수를 냈는데 이번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그래서 좀 키 맞추기를 하는 느낌이 좀 있다.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장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고 지수 부담과 그 중독 리스크는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에서는 매크로 지표보다 실적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적별로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난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워낙 뭐 좋으니까 지금 그냥 종목 장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동안에 있었던 막 온갖 악재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경기 침체, 뭐 또는 뭐 국채 수익률 급등, 급락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권 증시, 중국과 홍콩, 중앙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대만이 빠져야 되니까 중국과 홍콩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휴 전에 8% 갔었고, 그리고 8일날 상한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5%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6.6% 하락을 했어요. 네, 오늘 차트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21% 오른 상태에서 4.5% 올랐으니까 아니 27% 오른 데에서 어제 6% 빠졌으니까 아직 21% 상승했어요. 네네네. 아직 굉장히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분석들이 많겠죠. 그건 이제 좀 뉴스를 전해드릴 거고요. 홍콩은 중국이 휴장하는 동안 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중국이 10% 시작해서 4%까지 빠지는 당일날 마이너스 9%. 왜요? 얘는 그 동안에 더 올랐잖아요. 네. 얘가 쉬는 동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은 상해가 쉬는 동안 홍콩은 올랐잖아요. 그럼 상해가 그걸 쫓아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잠깐만 그랬고 거꾸로 된 거죠. 홍콩이 오르는 거를 중국이 이제 추종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좋게 보는 거고, 네. 좋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중국은 쉬었고 홍콩은 올랐으니까 홍콩은 오른 만큼은 오히려 더 빠진 거예요 그날 8일날.
그래서 9.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빼놓고는 가장 큰 폭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라와서 빠진 거라서 해석은 좀 다르죠, 당연히. 네. 네. 위험하다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는 1.38%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둘이 좀 다르죠.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쪽은 쉬었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냐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뭐 10조 위안이니 뭐 3조에서 4조 위안의 뭐 발표가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정산재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외 리스크와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연간 GDP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자신한다. 새로운 정책 조치가 내수, 부동산 및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뭐 3조니 4조니 10조니 이런 구체적 수치의 재정 부양책이 하나도 없이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밀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안 나올 거냐? 그것도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또 나오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아래꼬리 달리고 막 이런 변동성을 준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차익 매물 나오지만 그냥 원위치 하면서 줄줄 내려오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기대연 이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재무부에서 재정정책과 경제발전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 수도 못해요, 사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 발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4.3%에서 4.8%로 상향했습니다. 네. 요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런데 내년은 4.3%로 유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내년까지 안 간다. 구조적으로 이게 되겠냐? 우리 정프로님의 의견과 같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줄 거다. 내년까지 계속 중국 시장 좋을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는 지금 이 월드뱅크와 비슷하게 구조적 변화 어렵다. 올해 말까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엄청난 변화다. 중국은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뭐 하면서 한 차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경우, 이 워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네. 됩니다. 아. 이 레이 달리오는 중국에 투자 엄청 많이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한 쪽은 조금 더 훨씬 더 긍정적인 이 코멘트가 많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 좋지 않게 보는 쪽, 물론 투자가 없었던 쪽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그럼 레이달리오도 좀 많이 물렸겠네, 그죠? 아니 지금은 아니 왜냐면 올 초에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올 초에 많이 사서 아마도 플러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네, 들어요. 네. 이제 그런 개념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의 관점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제 의견은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반등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또 밑으로 파는 것도 애매하다 지금. 그래서 그 사이에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있지 않을까. 지금 비중국 시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또는 미국 시장에서 대중국 관련주를 막 샀다가 막 이렇게 내오니까 빠지게 막 급락하네. 또 팔았다가 그러다 또 나오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관련 ETF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 사이에 더블 났습니다. 2배짜리 아닌 것들도 거의 80% 70%씩 올랐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ETF 막 삽니다. 우리 기술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거래를 해요. 그런데 또 막 급락했거든요. 네. 이게 참 변동성이 이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플로우를 쫓아가면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그리고 홍콩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제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어닝 미스가 나서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만 원 아래를 장중에 2번인가 3번 갔죠. 네. 지난 주부터 잠깐씩 네. 가는 거예요. 잠깐씩. 네, 네. 그러다가 곧바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는 매도보다는 거기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요. 저도 삼성전자로 한 고생을 지금은 뭐 없지만 고생을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지난번에 되게 저점이 잘 샀어요. 삼성전자는 20% 수익 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한 20%난 상태에서 들고 있었거든요. 네. 다 내려왔어요. 다. 뭐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어차피 정리는 했긴 했지만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훨씬 더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뭐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한 2년 내 최저가에 가 있는 상태고요. 네. 2020년 팬데믹 때 바로 직전에 이 가격이었어요. 그래 아. 팬데믹 때 폭락했잖아요. 팬데믹 저점이 이쯤. 아니요. 아니요, 바로 네. 직전에 팬데믹 직전, 직전에. 네네, 그러니까 팬데믹 2020년 폭락했을 때가 4월 5월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20년 초가 이 가격이었어요. 그랬다 폭락했다가 요 가격까지 왔다가 9만 원은 오버슈팅으로 간 거고 네. 그때 한번 또 오버슈팅을 피우면 안 되겠네. 그때 뭐 실적도 좋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2020년 봄 가격이에요. 이 현재 이 가격이. 그리고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PBR 있지 않습니까? 네. PBR을 이제 추정하면서 가잖아요. 이 추정하면서 이 가격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그럼 여기서 그냥 막 살 거냐? 그렇게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네. 다른 것도 움직이고 얘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비용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저점 형성을 만약에 해내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네. 전체 지수는 지금보다 아래보다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기회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가 그렇죠. 저점이라면 다른 것들은 어떻든 지금 2차 전지는 저점 찍었어요. 네. 저점 확인을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바이오는 꽤 올라온 상태고 나머지도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 핵심에 있었는데 얘가 저점을 만약에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래도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매크로의 상황도 좀 그래요. 뭐요? 중국의 경기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한테 조금 좋아진 건데 제가 막 속으로 계속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한 게 막 못하고 있는데 할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밸류업 관련된 게 나오든지 금투세 관련된 게 나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우리 이제 남은 4분기에 남은 이걸 우리가 겪고 가야 되는데 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지금. 금투세는 아마 이번 주말 네. 지나서 네.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쪽에 많이 방송하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정말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서 하나를 맨 마지막에 가져왔는데요. 이거 읽어보세요. 금투세 12월에 한다라는 루머가 막 돌았어요. 12월에 한다는 게 어제 뭐예요? 막 돌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소영 의원이 쓴 겁니다. 네? 금투세를 12월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길래 찾아봤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익명의 원내 관계자가 인용되어 있네요. 오히려 가급적 빠른 시일에 결정하겠다는 실명 언급의 의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미뤄진 상황에서 민감하고 초조하신 점 10분 이해하지만 출처도 정확치 않은 익명 코멘트가 기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바라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도 어떻든 간에 금투세가 됐던 상법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상법 개정 이런 거는 세금 개정은요. 뭐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는 삼성전자 제가 주가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저점 형성을 자꾸 하려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 깨지면 6만 원 깨지면 자꾸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니 삼성전자가 여기서 저점 형성하면 우리 지수는 여기서 저점 형성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럼 위쪽을 좀 바라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분위기 조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에 뭔가 좀 모멘텀이 형성이 돼주면 네. 괜찮을 텐데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막 나오지 않았나. 우리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시행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저께서부터 어제까지 계속 돌았습니다. 네, 네, 막 네, 돌았어요. 이 증권 여의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 같은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네. 정프로님의 예견에 네. 한 표를 던져봅니다. 네. 출처가 누굽니까? 출처요. 네, 하여튼 이번 주 지나 다음 주에는 뭐 결론이 날 그렇게 겁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기대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미국의 대선 정책 이런 거에서 시황 전체보다는 현재는 섹터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걸 잘 보시면요, 2차 전지 막 움직이다가 바이오 움직이고, 뭐 전력기기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나왔을 때 중국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미국은 우리는 워낙에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서 우리는 별로 못 움직였는데 미국은 대중국 관련 소비주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카지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중국 노출도가 많은 거. 옛날에 대중국 노출도가 많은 거는 다 피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쪽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전처럼 그 정도 영향 우리는 없을 거야라는 게 더 많아요. 분석 자료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민감한 어떤 외부의 뉴스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섹터와 종목이 움직인다. 그렇게 우린 정보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는요. 자,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2번 뉴스는 제가 우리 정치적인 뉴스나 재정학적 리스크는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안 전해드리는데 왜 전해드리냐면 유가가 있잖아요. WTI 유가가 우리가 쉬는 8일 날 4.6% 하락했어요. 이게 77달러까지 갔다 7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WTI가 1개월인데 이 선물인데 이게 급락했거든요. 아하. 이 급락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미국과 아랍의 국가들이 모여서 이란과 중동의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한 비밀 협상을 개시한다라는 이스라엘 내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웃긴 게 이스라엘은 참석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은 빼놓고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 이런 거 해야 그냥 정보만 그냥 제공해주고 이런 비밀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중동의 모든 전선을 한꺼번에 진정시키기 위한 포괄적 휴전 비밀 회담을 한다. 이게 있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유가에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대이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핵 시설이나 유전 시설에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군사 시설에 하지 않겠냐, 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빠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있는 것만 보도만 그대로 전해드리면 헤즈볼라 쪽에서는 휴전 협상에 응항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 뭐랄까 하냐면은 이제 여기 전쟁할 능력이 없다. 여기는 이제 진 거 아니냐. 수뇌부가 다 지금 예. 폭사당했죠. 그렇게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할 거다. 이번에 끝까지 갈 거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이거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해드리는데 그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진 거는 요런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4번 뉴스가 좀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 최초로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도입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진을 막 올려주면서 다른 데는 블랙을 아직 도입 못했. 우리만 했다. 아, 그래요? 우리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가동 중이라고 막 언급을 하면서 사진을 막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웨어 엔비디아 진짜 좋구나. 그래서 주가가 뜬 거예요. 네. 엔비디아 진짜 좋구나. 앞으로 정말 좋겠구나. 이게 한 측에 있는 거고요. 또 한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그
LLM 네. 쪽에서 클라우드 기업 쪽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진일보해서 빨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상업 서비스는 우리 게 좋아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뉴스를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뉴스가 그쪽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었고요. 거기 관련된 게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쪽은 모건 스탠리 그 반도체 겨울 얘기했던 데잖아요. 네. 2025년 1분기 엔비디아 블랙웰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 아이 참. 올해 4월에 블랙웰이 약 25만 개, 30만 개 정도에서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매출 기여할 건데 내년 1분기에는 블랙웰 칩 생산이 올해 4분기에 생산된 것의 거의 3배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래서 B200이 가격이 H200의 가격의 약 60에서 70% 높은 점을 감안하면 2025년 내년도 1분기에 블랙웰 매출이 호퍼를 넘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고 가격 근처에 다시 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네. 더 좋은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노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그 월요일 날이 폭스콘 연례 테크데이 행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례 테크데이 행사에서 폭스콘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플랫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G200 블랙웰 200 칩 생산용 공장 건설을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첫날엔 어딘지는 아직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얘기해 버렸어요. 멕시코에 한다고. 세계 최대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요가 어마어마해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 아니 폭스콘이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요? 여기 이겁니다. 이거 지금 요 밑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실까봐 이거 써왔는데 엔비디아에서 컴퓨팅 유닛이라고 해서 블랙웰 GPU 72개, 그레이스 CPU 36개 결합한 요 유닛을 만들잖아요. 네. 요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본 이제 저 칩을 제일 중요한 칩을 그 TSMC에 이제 의뢰를 하고 의뢰하고요. TSMC가 이제 만들어서 예. 주면 이제 그걸 잘 예. 모아서 조합해서 유닛으로 만들어주는 걸 것 요거를 지금 폭스콘이 한다.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폭스콘에서도 블랙웰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네. 근데 지금 TSMC에서 생산하잖아요. 네. 이걸 폭스콘에서 하려고 준비를. 그 좀 파운드리를 폭스콘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오더로는 그렇죠. 오더로는. 만약 폭스콘이 그것까지 하게 되면 와 이거 우리 반도체 예. 업체들이 조금 그래서 이 뉴스가 되게 핫한 뉴스였는데요. 그 세부적인 여기만 나왔어요. 네. 요거만 나와가지고 그 부연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파운드리에 이 칩을 생산하는 걸 폭스콘에서는 여태까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지금 엔비디아에 제공을 해준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딱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이 이렇게 칩 생산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부에 대해서 요번에 처음 발표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이 후속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핫했어요, 이 뉴스가. 그러면서 이것도 엔비디아 영향이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왜냐? 엔비디아 전부 다 엔비디아의 호재성 뉴스들이잖아요. 네네네. 다들. 네. 그렇게 뉴스가 폭스콘이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뭐 어떤 귀띔을 듣고 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폭스콘이 그 뭐 인도 어디에서도 막 뭐 한다고 그러고 네. 굉장히 저런 경영을 좀 할 네. 필요가 우리 기업들도 좀 있지 않나. 뭐 멀리서 봐서 잘 몰라서 그냥 그렇죠. 좋은 것만 보일 수는 있는데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TSMC의 9월 매출 공개를 했는데 네. 월별로 매출 공개하거든요. 네. TSMC. 이게 대만 달러입니다. 2,518.7억 달러, 2,518억 대만 달러예요. 전년 동기비 39% 증가했고 전월비 0.4% 증가해서 3분기 시에 이번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네들 좋다라는 거 그만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쪽으로는 PC나 스마트폰 이쪽은 안 좋다는데 그럼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다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그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좋다. 네. 우려했던 거 이런 거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삼성전자 편입 실적 미스한 거고요. 그리고 9번은 세계 국제 지수의 편입 이게 이번에 안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있었는데 됐습니다. 총프로 이거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2025년 11월부터 편입이고요. 여기에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 국내 국채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에 우리 비중이 한 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걸 단순 계산해서 추정했을 때 전체 자금에서 한 74조, 그러니까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한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0.2에서 0.6% 정도의 그러니까 20bp에서 60bp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이 많은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수요 같은 게 많이 예, 예.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금리가 지금 사실 내년에 아마 정부가 발행할 채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칫 금리가 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소식들이 있으면 그나마 튈 수 있는 금리를 좀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호재가 아닌가. 예. 예, 입체적으로 한번 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 채권 얼마 돈 들어온지만 생각했지. 네. 아니 어디로 들어올까? 금리 생각 못했지. 근데 그것도 있고 국채 지수에 편입된 거가 회사채 지수, 아니 회사채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줄 수 예, 맞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목 더 안 좋아졌어. 왜 그래? 그게. 마음 아프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잠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떠들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채라는 게 워낙 전체 시장에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국채가 많이 나오면 이제 다른 회사채들이 오히려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마치 한전채가 예전에 나왔을 때 다른 기업들 다 막 그러니까요. 곡소리 났듯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뭐 수요 늘어나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우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요 돈이 요로 가면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채권 시장의 활성화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이 정도면 정프로는 거의 준채권 전문가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FTS에서 우리가 MSCI는 이머징 시장에 들어가 있고 FTSE는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2009년에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우리 요번에 관찰 대상국 지정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언급은 했습니다. 요번에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가시화하지 않으면 이걸 지켜본 뒤에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고는 좀 한 거네요.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여러모로 하여튼 좀 안 좋은데 다행히 이제 그건 안 갔지만 니네 공매도 이상하게 운영하는 거 빨리 끝내지 않으면 관찰 대상국 갈 수 있어. 요 정도 얘기는 한 거죠. 맞습니다. 이 선진 시장에서 이머징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돈이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걱정을 한 거였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맨날 요즘에 금투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밸류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내년 3월까지 금지해 놓은 거거든요. 내년 돼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쓸지 말고 그때 가서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시행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게 공론화하고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때 돼서 아직은 뭐 못됐다, 안 됐다. 그래서 뭐 지켜보겠다. 우리 시장이 아직 시스템이 그 정도 아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근거를 보여주면 걔들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거예요, 얘들은요.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지했다가 좋으면 또 풀었다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댓글 보니까 우리가 무슨 선진국 시장이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자, MSCI라고 세계 최대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 안 되고 여기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죠. 그룹에. 맞습니다. 반면에 FTSE 우리 금융인들 사이에서는 뿌찌라고 합니다. 이 뿌찌 지수에는 우리가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딱 찍혀서 떨어질까봐 이제 약간 걱정을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안 됐다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 MSCI 지수랑 FTSE 지수가 좀 다릅니다. 예. 대신 이제 그 전체 규모는 푸찌보다는 MSCI가 훨씬 훨씬 크죠. 큽니다. 예,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은 뭐 반도체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좋은데 우리는 안 좋고 심지어 일본도 좋아요. 지금 중국도 오히려 부양책 때문에 뭐가 제일 많이 떴느냐? 반도체 제일 많이 떴어요. 네. 다 좋은데 우리만 뭐 겨울을 맞고 있고 우리 뭐 정책들이 이렇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이런 루머가 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올리고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10월 9일 날 9월 30일 기준으로 금투자협회에서 해외 투자, 국내 투자에 대한 이런 수치를 계속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잖아요. 9월 30일 날 봤더니 해외 공모펀드 투자가 102조 6,131억, 10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 100조? 예. 그 안에서도 또 되게 어마어마한 게 이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9월 30일 날은 68조였어요. 68조였으니까 1년 만에? 50% 증가한 거 1년 만에 34조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또 이 3, 4조 증가한 것 중에서 동일 기간 주식형 이게 공모펀드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주식형 펀드가 20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 102조 중에 50.6조가 주식형 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로만 직접 투자가 아니고 주식형 펀드로만 50조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그쪽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것도 진짜 뭐 되게 뭐랄까요 쇼킹한 거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다. 단기간의 변동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절대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9월 30일 기준 최근 1년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봤더니 해외 펀드 토탈 24.5%, 국내 펀드 토탈 7.4%, 북미 펀드가 토탈 35.1%. 가는 게 맞네. 가는 게 맞았네, 그죠? 잘하셨네. 예, 미국 쪽이 거의 대부분 수익 다 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이 통계에서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홍콩, 그다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최근에. 네,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이 움직이니까 이 펀드들이 또 그쪽 펀드로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산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 빠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해외 채권형 펀드는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외 부동산 펀드 있잖아요. 이거 손실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했어요. 네네네네. 요거는 2.2조, 24조에서 1.74조, 5천 원 정도 감소했어요. 감사했고. 네, 부동산 펀드로 감소. 그러니까 돈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되게 현명한 거죠. 돈은 수익 안 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수익 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그렇죠.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왜 해외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수익이 나면은 그러면 여기 또 다시 와서 여기서 투자하고 그렇게 네. 돈은 냉정합니다. 그런 거죠. 예. 벌릴 것 같으면 들어오고 아닐 것 같으면 나갑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나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 명언인데요. 우리 금융인들 사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명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내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